번째로 기재되는 사항은 그거죠.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을 뭐 한 달 단위로 정하든지 1년 단위로 정하든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정하든지 그건 저희 사용자와 근로자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예. 그 결정을 하신 뒤에 그 결정된 내용을 기재하시잖아요. 뭐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 10달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3월 1일 개시일을 정해놓고 만약에 끝나는 날을 적지 않는다든지 아예 그 칸을 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쓰시게 되면 그때는 근로계약 자체가 자동 종료되는 건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시거나 아니면 정년에 우리가 취업규칙으로 정해놓은 정년에 따라서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혹은 그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그건 우리 사정에 상황에 맞게 체결을 하시는 거다. 다만 이제 그러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그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둔다. 근로자를 1월 1일부터 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을 한다. 근데 그렇게 고용된 근로자가 이분이 막걸리를 즐겨 드시는 분이셔갖고 하루에 한 병씩 드시고 출근하셔갖고 옆에 있는 분을 자꾸 쥐어박는다. 그러면 그분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뭔가 내보내거나 스스로 그만두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통 수습기간이라는 걸 둬갖고 한 3개월 동안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보고 3개월 이후에 안 맞으면 서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습 기간을 두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시는 수습 기간은 그러한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수습 기간을 뒀다고 하더라도 그 수습 기간이 끝날 때 이 고용을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습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는 그 근로자의 직무 역량 향상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직은 온전하게 퍼포먼스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죠, 회사가. 대신에 그 근로자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 수습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게 지급을 할 수 있다.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을 낮게 적용을 하는 걸 막 한도 끝도 없이 다 낮게 허용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까지예요. 최저임금의 10%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의도하시는 자동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수습이 아니고요. 시용이라고 불리우는 계약이에요. 시용계약.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그 상단에 적혀 있죠. 직관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1월 1일부터 1월 31일,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는 짧게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 수습 여부에 따라서 고용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고용이 종료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자동적으로 고용이 종료되는 효과를 의도하신다면 수습이 아니라 이런 짧은 기간을 정하는 시용계약을 채택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들 보이거든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왜? 1월 1일 날 근무 안 하시잖아요. 새해 첫날이어갖고 그 공휴일이니까 놀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 개시한다. 그래갖고 계약서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또 하나하나 대답을 드리냐 하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가 되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끝이 난다라는 걸 서로 인지하고 체결하신 계약이면 요거는 요거대로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유효한데 이게 지금 1년이 안 되잖아요. 1년에서 모자라잖아요.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왜?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도 1년에서 지금 하루 모자라잖아요. 연차 유급 휴가를 1년치를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오해에서 기인한 작성 방법이다. 실제로는 계약은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었는데 1월 1일 공휴일이어갖고 저희가 1월 2일부터라고 썼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건 인지하신 거하고 쓰신 게 불일치하는 거죠. 왜 불일치합니까? 근로계약의 개시일과 실제 노무 제공일은 반드시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개시하는 날 노무 제공도 개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 첫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들, 1월달 그렇고 3월달도 보통 3일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1일 하루 쉬고 그 다음 날부터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 쉬는 날을 근로계약이 개시되는 날에 포함시킬 건가, 아니면 요 날 제외하고 이후부터 근로계약을 개시시킬 건가, 이걸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요걸 다 채우게 되면 1월 1일부터가 되겠죠. 그러면 근로자는 1년 꽉 채우는 셈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연차 휴가도 1년치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몰라갖고 착각을 해갖고 1월 1일부터 당사자들은 다 개시되는 걸로 합의했는데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 이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서를 그냥 잘못 쓴 거죠. 그러면 계약서 갱신하면 되겠죠. 잘못 쓴 거니까. 추가적으로 갱신을 하시던가 아니면 기존 계약서 폐기하시고 새롭게 쓰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계약 기간의 길이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가 1년을 근무를 하고 또 1년을 더 근무를 했다. 그렇게 해서 2년을 초과해서 3년째 고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계약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자동으로 간주가 됩니다. 2년을 초과해서 이런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요. 저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시는 근로자들이신 경우에는 요 2년이 될 때까지는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해서 고용이 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에 40시간이잖아요. 그게 법정 근로 시간이에요. 상한선. 요 시간과 같거나 요 시간보다 짧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했을 때 그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거나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 요걸 연장근로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근로라고 저희 선생님들 흔히 표현하시는 거. 요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 어디가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요걸 넘을 수 있느냐 못 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넘을 수는 있는데 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을 할 때 1.5배가 아니라 1배만 지급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잖아요. 대부분. 제가 여기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적지 않고 1, 2, 3, 4, 5, 6, 7일이라고 적었죠. 화면을 보시면 지금 근로시간 배치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대부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사업장이 주말도 끼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로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쉬는 날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로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근무하기로 정한 요일이 언제냐? 내가 쉬기로 정한 요일이 언제냐? 만약에 수목금토일 이렇게 근무한다.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하더라도 이건 휴일 근로가 아니에요. 그냥 평일 근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쉬는 날 월요일과 화요일 요게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요게 화요일이 될 수도 있겠죠. 주휴일로 정해놓은 날 휴일로 유급 휴일로 처리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저희 선생님들 근로계약서 지금 갖고 계시면 근로계약서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거기에 표준 근로계약서 갖고 작성하신 분들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휴일에 근로일과 휴일이라는 칸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근로일은 그냥 매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휴일은
괄호 열고 토, 일요일이라고 적혀 있는 계약서 쓰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을 하냐면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노동부 혹은 중간 지원 조직 혹은 다른 사회적 기업들로부터 받은 그 표준 근로계약서를 갖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근데 그 표준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행간의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에다 사람 이름 쓰고 월급 적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휴일에 토, 일요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토, 일요일 중에 하루를 동그라미 치신 분 있으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쓰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제대로 쓰신 거예요, 계약서를. 만약에 괄호 안에 있는 토, 일요일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셨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유급휴일을 일주일에 2번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2번 다 유급휴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라는 말이에요. 아무 표시도 안 하셨잖아요. 토, 일요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월급을 더 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정해놨다. 그러면 그걸 갖고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을 하는데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 체불이 되거나 최저임금 위반이 되거나 그 동그라미 하나 안 쳤다는 이유로. 저희는 알죠. 왜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동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뒤에 있는 건 이제 뭐 요즘은 그 유연근로시간제 코로나 상황 때문이기는 해서 저희가 어떤 분들은 시차 출퇴근 하시는 곳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근로자 수가 많아갖고 재택근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신뢰를 갖고 하는 게 재택근무잖아요. 그분이 언제 업무를 시작하시는지, 업무 언제 마치시는지, 아니면 뭐 화면만 틀어놓고 저기 뭐 TV 있는 방에 가셔서 유튜브 보고 계신지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라는 건 그걸 업무를 정해진 시간 동안 공간은 이격되어 있지만 같이 믿고 하신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하실 때, 예, 어떻게 우리가 그 제도들을 할 건가, 그걸 취업 규칙으로 정하시던가,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혹은 10명 미만이면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시차 출퇴근제, 혹은 뭐 재량 근로시간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기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예. 그리고 기재를 할 때, 근로자 수가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필요합니다. 저희 근로자 대표, 저희 선생님들 낯설지는 않으시잖아요. 인증 갈 때 근로자 대표 정해갖고 그분 등기해야 되니까. 근데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요, 사회적 기업 인증 갈 때 등기되시는 분 하라고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우리 사업장의 사업주와 어떠한 제도들을 적용할 때 대등하게 그 권한을 근로자들로부터 위임받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선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있으면 그분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인증 갈 때 임원으로 등기하는 거고, 왜 임원으로 등기하라고 하겠습니까? 사업주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라는 형식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인증심사 하시는 분들이 보겠다라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 가려고 하니까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유연근무 시간제를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줘야 돼요. 합의해 줘야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규칙만 있어도 돼요. 근데 저희는 취업 규칙이 없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들도 많으시죠. 나는 취업 규칙 한 번도 본 적 없다. 우리 대표님이 여기 그 아시는 분 사업장 가서 취업 규칙 얻어와갖고 회사 이름만 바꿔갖고 신고했다. 그런 경우들 태반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그 처음에 제가 강의 의뢰를 받을 때 그 사람과 세상에서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정말 하셔갖고 장표에다가 반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뭐 시설 관리, 경비 업무 하시는 그 사회적 기업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경제가 주로 이제 그러한 그 업무들을 틈을 메꾸는 형태로 그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최저임금 같은 것들 다 지급하고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제도들, 그다음 시간의 근로수당 같은 것들 다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통은 그 아파트 뭐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혹은 뭐 학교나 법원 이런 데들로부터 그 인건비를 발주받아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충분한 돈을 다 인건비로 편성하시는 게 제일 선행 조건이겠지만 그걸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예산이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이게 뭐냐면 저희 해당 없는 것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래는 잠깐씩 그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보통 감시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업무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대기업 임원들, 기사님들 있죠. 임원들이 그 어디 골프 치러 갈 때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이후에는 골프 치고 나오실 때까지 쉬시잖아요. 그 쉬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볼 거냐, 대기 시간으로 볼 거냐, 혹은 쉬는 시간으로 볼 거냐, 그러한 다툼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무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중에 시간의 근로수당, 연장이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여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그 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시면 이걸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면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점검 나와요. 점검 나와갖고 이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임금을 조금 적게 주시더라도 무방하다라고 인가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가 없이 우리가 그냥 막 우리가 보니까 감시단속 근로자다. 그래갖고 임금을 덜 준다.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이걸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예, 휴게 시간하고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9 to 6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9 to 6 하게 되면 총 체류 시간이 9시간이잖아요. 근데 근로시간은 8시간이죠.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12시에서 1시일 필요는 없어요. 뒤에 가도 되고 앞에 가도 되고 우리 사업장에 적절한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부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시간 근로자다 4시간만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 안 줘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질문 드릴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질문 드리겠죠.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중간에 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4시간 바짝 일하고 바로 퇴근을 하고 싶어 하네요. 그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연장 근로를 했어요. 원래는 6시에 퇴근하셔야 되는데 그분 오늘 일이 많아갖고 한 4시간 정도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0시에 퇴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추가적으로 휴게 시간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점심시간이 아니라 휴게 시간이잖아요. 업무를 6시에 마치고 그것보다 더 이어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저녁 시간을, 식사 시간을 주는지 마는지 그건 당사자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저녁 시간 갖지 않고 그냥 쭉 이어서 바로 4시간 더 근무를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 더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30분의 휴게 시간이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바짝 근무를 하고 우리가 3시간 반만 더 하고 끝을 내겠다. 그러면 이 사이에 휴게 시간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휴게 시간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30분 줄 건가? 1시간 줄 건가?
그건 사업장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녁 먹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 30분 바짝 밥 먹고 일하자. 합의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 우리는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1시간 필요해. 그러면 이 사이에 1시간을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하기 나름이신 거예요. 다만 그렇게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해서 적용을 한 시간을 갖고 휴게 시간을 추가로 더 부여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시는 것이다. 관련된 내용은 노동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요. 명칭을 떠나서 그걸 모두 다 임금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 받으시는 한 달 월급 안에는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그리고 한 주를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월급, 임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의 근로 같은 것들을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가산수당, 이런 것들도 다 임금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자, 임금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지금 화면 장표를 보시면 계란 후라이 같은 그림이 나왔죠. 이게 임금이라는 큰 개념 안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통상임금은 저희 선생님들이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임금인 거예요. 내가 한 달 일하면 얼마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사전에 정하신 금액. 평균임금은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만두신다. 그러면 퇴직금.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재해보상. 내가 징계를 당한다. 감봉. 그러면 이 감급의 제한. 그리고 노동법에서 아까 휴업수당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불가피하게 내가 일을 쉬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지급받는 휴업수당.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유가 생겼을 때 계산되는 개념이 평균임금이에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처음부터 정해지는 개념. 평균임금은 특정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계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입구와 출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저희 선생님들 지금 계시는 공간에 들어오실 때 문을 통해 들어오셨죠. 나는 문이 아니라 굴뚝 타고 들어왔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런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문을 통해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그 사무실에 문이 2개이신 분 계세요? 2개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만 있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이 지금 계시는 방에 들어오실 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입구 역할을 했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업무를 마치고 나면 그 문을 통해서 퇴근하실 거잖아요. 그때의 문은 뭐가 됩니까? 출구가 되죠. 통상임금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계약,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는 임금. 내 기본급이 얼마다. 혹은 내 직책수당이 얼마다. 내 근속수당이 얼마다. 미리 정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요걸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근로수당. 그 다음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평균임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유가 생겼을 때 적용하는 개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자,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내년도 최저임금도 이미 발표가 났죠. 올해는 시간급 8,720원, 내년에는 9,160원. 요걸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시게 되면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은 1822,480,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914,440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이잖아요. 요 금액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급 임금을 209로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요 월급액이 됩니다. 시급에다가 209를 곱하면 월급이 나오고요. 이 월급 금액을 209로 나누시면 시급이 나옵니다. 요거는 서로 역의 관계예요. 시급을 곱해서 월급 뽑는다. 월급을 나누어서 시급으로 뽑는다. 요게 통상임금 개념이에요. 월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어디에 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의 근로수당 계산할 때. 저희가 1.5배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금액 있잖아요. 그게 뭐의 1.5배입니까? 월급의 1.5배인가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금액이. 그렇지만 월급이 아니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1.5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강의 들으시는 저희 선생님들,
근로계약 다 체결하셨잖아요. 그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본인들이 받고 계시는 월급이 있겠죠. 한 달 일하시면 받는 월급, 그게 기본급만일 수도 있고, 뭐 직책수당 혹은 뭐 근속수당, 경력수당 이런 것들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약간 변수가 있기는 한데, 제가 좀 거칠지만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수당 같은 것들이 미리 정해졌는데, 그 수당이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받으시는 수당이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도 기본급으로 합치세요. 그렇게 합친 금액을 갖고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다. 그러면 그 금액 총액을 209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값이 있겠죠. 그게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자, 209만 원이다.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내 월급은 209만 원이다. 그러면 내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가 됩니까? 예, 만 원이죠. 월급 209만 원인데 그걸 209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시간급 임금은 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나누기 209. 내가 190만 원이다. 그러면 190만 원 나누기 209.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고 그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을 갖고 노동법상 모든 임금 계산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이게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월급을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게 되면 시간급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 개념인 거예요. 예,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가 한 명만 있든지 뭐 100명이 있든지 똑같이 적용받으시는 건데요. 다만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신이나 신체에 다소 장애가 있으셔갖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신 경우에 이때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셔도 무방해요. 저희 사회적 기업들 보면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또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셔갖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최저임금 적용하시든지 아니면 또 좀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셔갖고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 그건 무방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고용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매우 근로 능력이 낮으셔서 최저임금조차도 그 생산성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 고용을 단절하는 것보다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시고 그분들을 고용을 이어가시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좀 더 사회 후생을 더 크게 만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노동부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요런 내용의 서류를 갖추셔갖고 노동부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밑에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신청하는 홈페이지 민원마당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저희 선생님들은 클릭을 하실 수가 없겠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주소를 이렇게 치셔갖고 들어가시면 이걸 신청하실 수 있는 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타이핑을 하셔갖고 입력을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전화 옵니다. 어떤 업무 하시냐, 그리고 또 그 사업장 상황은 어떠냐, 임금 얼마 지급하시냐, 그런 것들. 그러면 요 내용의 의견을 들어서 노동부가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지급하셔도 돼요. 얼마까지 낮게 갈 수 있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10원, 100원, 1000원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최소한 이분의 작업 능력을 감안했을 때 조금은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화면들이 이런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화면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요번 두 번째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화면에 우리 조직에 적합한 임금 수당 체계 설계하기라는 장표를 띄워놨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본급 다 하면 되지. 그냥 통으로 월급 이렇게 정하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 골치가 아프기는 하겠지만 우리 사업장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조직이니까 이걸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적합하겠냐를 판단해보는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임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우리가 기본급으로 다 20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기본급 190만 원에 식대 1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기본급 190만 원에 직책수당 5만 원, 경력수당 5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게 우리 사업장에 가장 유리하냐? 정답은 없어요. 뭘 갖고 판단을 해보느냐? 지금 여기 밑에 있죠. 노무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09로 나눴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좀 다소 거칠지만.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에 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누구는 밥 많이 먹어서 식대 10만 원 지급하고 누구는 밥 적게 먹어서 식대 5만 원 지급하고 이건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누구는 남자여서 10만 원 식대 지급하고 누구는 애여서 식대 5만 원 지급하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겠죠. 상식적으로만 들어봐도. 근데 이러한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걸 사업장에서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하죠. 사업장만 판단해 보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 저는 이게 이런 식의 이슈가 됩니다를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기업마다 사업장마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규정, 우리의 근로계약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사 이걸 같이 살펴봐야 돼요. 저희 세무사님한테 교육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무사님이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업장에서 이걸 다르게 접근을 할 때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판단을 해봐야 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사관리적 측면인 거죠. 요게 노무관리라면 요건 인사관리. 우리 사업장에서 요 경력수당, 근속수당 같은 것들을 두는 것이 맞냐?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 같은 것들을 두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우리는 다 동등하게 가자. 혹은 차이를 두자. 요게 요쪽 측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큰 방향성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요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을 할지 말지 또 했다면 요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급은 다 통상임금이에요. 근데 식대 같은 경우에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급 임금을 산출을 할 때 190일 수도 있고 180일 수도 있겠죠. 총 지급액의 성격이 임금일 수도 있고 임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희 고용한 근로자한테 한 달에 월급을 19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근로자가 올해 이번 달에 뭐 결혼을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축하금 명목으로 축하수당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급 190만 원에 10만 원의 축하수당을 더 했잖아요. 200만 원이죠. 그러면 세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근로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200만 원에 대해서 부과가 될 거예요. 근로소득. 사업주가 지급한 거니까. 그리고 4대 보험료도 190이 아니라 200에 대해서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노동법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 축하수당이라는 건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시혜적인 성격, 은혜적인 성격으로 일시적 지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금액은 임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축하수당 10만 원을 제외하고 190만 원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이래란 말이냐 저래란 말이냐라고 저희 선생님들 매우 미스테리에 빠지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노무관리가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똑같은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자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 제가 아까 근로계약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주휴일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뭐 아무런 표시도 안 한다던가 토요일, 일요일 다 쓴다던가 이건 잘못 작성하신 거라고요. 예.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공휴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 광복절 대체 휴일이 있었잖아요. 대체 공휴일 적용해서 원래 8월 15일이 일요일하고 겹치는 바람에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이제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8월 16일을 대체 공휴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8월 16일 날 저희가 쉬신 분도 있고 근무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휴일이니까 휴일날 근로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노동법적으로.
휴일 근로죠. 휴일 근로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8월 16일 날 근무하신 분이면 휴일 근로가 되고 가산수당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날 쉬었다. 그러면 그날 원래는 근무했어야 되는 날이지만 휴일이 되었으니까 그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시고 쉬고 월급은 한 달치 그대로 다 지급하시면 유급휴일로 처리하게 되겠죠. 쉽죠? 근데 여기에는 변수가 있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넓어요. 자, 아까 전에 첫 시간에 저희가 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명을 넘으신다. 30인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기업 있으신가요? 올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공휴일이 노동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뭐가 의무화되었냐? 노동법상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어요. 공휴일은 노동법상 유급휴일이 아니었어요. 공휴일은 공무원들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희같이 지금 여기 공무원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하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그때서야 유급휴일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약속을 해서 그날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일반 근로일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공휴일은. 지금 요 앞에 보시면 공휴일이 그래서 보면 지금 법정 휴일에도 공휴일이 있고요. 약정 휴일에도 공휴일이 있어요.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어서 그랬거든요. 근로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휴일이 아니라 그냥 근로일로 취급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근로자 수가 300명을 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작년 1월 1일부터 여기 정해져 있는 요 날들이 노동법상 유급휴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수가 30명을 넘는 사업장인 경우에 요 날짜들이 다 유급휴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곳부터 전면 적용이에요. 유급휴일. 우리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입니다. 인 곳은 유급휴일의 의무화 적용이 아니에요. 공휴일 날 출근하셔도 그냥 평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8월 15일, 원래는 그게 평일에 배치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유급휴일로. 올해는 주휴일 혹은 휴무일인 일요일과 겹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월급에 그 유급휴일 수당이 들어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 공휴일이라는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8월 15일처럼 일요일과 겹친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게 유급휴일이 되거나 아니면 근로일이 되거나 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데 우리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8월 16일은 유급휴일인 거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데 우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그러면 30인 미만이라도 유급휴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근로일이에요. 그냥 평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지금 저희 선생님들 아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그 근로계약서에 표준 근로계약서 그대로 쓰고 계셨으면 거기에 공휴일이 기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공휴일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공휴일을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급휴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휴일을 쓰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30인 미만이다. 근데 우리는 출근 안 했어. 그러면 실질과 저희 선생님께서 체결하신 근로계약이 지금 불일치한 상태인 거예요. 정리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수면 밑에 있는 빙산이기 때문에. 근데 못 먹은 밥이 생각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만둘 때가 되면. 근로자가 내가 교육을 들어봤더니 그게 그렇게 처리가 된대. 그러면 우리 회사에다가 이걸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그때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우리는 그거 적용 안 받는 사업장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는 내가 못 받은 임금을 언제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로자에게는. 그리고 임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자. 모든 채권에는 이자가 붙게 돼 있어요. 노동법상 임금 채권은 100분의 2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희 적금 넣으면 요새 금리 얼마입니까? 1%, 1.5% 그렇잖아요. 20%라는 얘기예요. 임금 체불하면 지연이자가 20%라는 얘기입니다. 하시면 매우 큰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그 관계를 잘 정리하시는 것. 드릴게요. 연차 휴가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휴가라는 건 법정 휴가, 약정 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병가 있죠. 병가. 내가 개인적으로 아파갖고 병가를 쓰고 싶다. 병가 제도는 법정 휴가일까요? 약정 휴가일까요? 법에는 병가 제도가 없어요. 노동법에는 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취업 규칙으로 정하시면 그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으로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잘 보셔야 되겠죠. 우리 사업장에서 병가제도를 둘 건지 말 건지, 둔다면 그걸 유급으로 할 건지 무급으로 할 건지 그걸 정하시는 거거든요. 노동법에는 없어요. 병가제도는. 법정휴가제도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여성분들, 아직 가임기에 있으신 여성분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월 1일에 무급 생리휴가가 법정휴가제도고요. 그 다음에 산전휴가 같은 것들, 출산하실 때 그게 법정휴가예요. 근데 이거는 무급이기도 하고 좀 유급하고는 좀 다르죠. 유급인 법정휴가는 요거예요. 연차유급휴가. 예. 연차유급휴가가 그러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저희 선생님들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계속 예시를 들었잖아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딱 1년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 선생님들이 사업주다. 그러면 그 근로자한테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를 부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대 맥스 값으로 26개예요.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맥스 값이 26개예요. 왜 그런가 하면 11개 더하기 15개여서 그렇습니다. 왜 11개 더하기 15개냐? 자, 요 지금 화면 장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연차 유급휴가라고 불리우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개념상으로는 월차와 연차 요거 두 개를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개근을 하시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개근했다. 그러면 하나가 생겨요.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개근했다. 또 하나가 생깁니다. 저는 입사를 5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5월 1일이 되는 거고요. 5월 17일 날 입사했어요. 그러면 5월 17일부터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5월 17일 날 입사하셨다. 한 달이 언제입니까? 6월 16일까지 근무하시면 한 달이죠. 예. 그렇게 한 달을 개근하시면 그 한 달이 끝나는 날 요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연차가 생겨요. 생긴 걸 그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과 발생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발생을 해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몇 개 쓸 수 있어요. 바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게 최대 11개까지 생깁니다. 11개까지. 만약에 내가 결근을 했다. 나는 결근하는 취미가 있어요. 매달 첫날은 결근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를.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상이 없어지겠죠.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연차 휴가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11개, 최대 맥스까지 생길 수 있는 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근이 요건이라는 거죠, 11개는. 그리고 마지막 달,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퇴사는 발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한 달에 요건을 채웠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생긴 걸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쓰시겠지만 퇴사를 하니까 휴가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연차 휴가로 못 쓰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발생은 최대 26개. 근데 내가 결근을 했다. 그러면 결근한 달은 이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건 안 생기겠죠. 그리고 1년이 왔다. 그러면 요때는 결근을 조금 하시더라도 전체 출근을 해야 되는 날짜 중에 80% 이상을 출근을 하시게 되면 요 15일은 생겨요. 11개는 개근이 요건이고 이 연차 15일은 8할 이상 출근했는지가 요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결근하면서 근무를 해왔다. 그러면 요 11개는 안 생기겠지만 8할은 충족을 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계산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결근 하루 이틀 정도 한다고 해서 내가 총 출근해야 되는 1년 365일 중에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한 250일이다. 그러면 250일에 80% 이상은 대부분은 요건 충족하시거든요. 그러면 15일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총 1년을 근무했어도 15일이 생기는 거죠. 퇴근했다. 그러면 11일 더하기 15일 더해서 26일. 제가 맥스가 26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1월 1일 날 입사해서 근무해요. 쭉 근무하다가 1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퇴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개근했습니다. 자, 저한테는 몇 개의 연차가 생길까요? 11달 개근했죠. 개근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1개는 생겨요. 그 다음 15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제가 80% 이상 출근하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12월 24일이면 8할 이상 충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15개는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이 80% 이상 출근율은 1년이 채워져야 돼요. 1년이 가야 그 다음 80%를 본다는 거거든요. 12월 24일까지만 근무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1년을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 80%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15일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요게 연차 휴가 발생에 관한 법 규정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저희 선생님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예. 자, 연차 휴가를 그러면 발생을 알아봤으니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연차 휴가는 요 1년 미만일 때 생기는 요 11개는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예. 1년 미만일 때 생기는 연차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생기는 15일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유급 휴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 15일. 한 달에 하나씩 생긴 거 요거는 내가 입사한 날짜로부터 카운팅을 한다. 그리고 요 날짜, 쓸 수 있는 날짜가 다 지났다. 그러면 연차 휴가로 쓸 수 있는 건 끝이에요. 대신에 돈으로 바뀝니다.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남아있는 잔여 연차가 10개다. 그러면 그 10개를 아까 시간급 통상임금 말씀드렸죠. 그걸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이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다. 그러면 하나 1일이 8만 원이겠죠. 그 8만 원을 남아있는 잔여 연차 일수를 곱하는 거예요. 10개 남았으니까 8만 원 곱하기 10개, 80만 원이겠죠. 그게 연차 미사용 수당 정산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연차 유급 휴가예요. 사용자는 거기에 상응해서 지불을 유급 휴가로 쓰도록 보장을 해주던가 아니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사업주가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걸 취해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를 소멸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때 소멸은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법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시기에 맞추어 갖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었을 때인 거예요.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개근을 했으면 연차 휴가가 총 26일이 생기겠죠. 11개는 입사일부터, 15개는 발생한 날로부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2021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31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한 번, 2개월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서면으로 여기 정해놨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가 몇 개가 남았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써라. 그리고 당신이 쓰지 않으면 내가 날짜를 지정해 줄 테니 이때 사용하라라고까지 서면으로 두 차례 통보를 하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안 쓰고 2021년 12월 31일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된다. 그게 사용 촉진 조치의 효과예요.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 만약에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법정 방식을 갖고 관리하시는 것, 이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시는 걸 법정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모든 근로자들을 다 동일하게 1월 1일로 관리하시는 방법을 회계연도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걸 하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연차 촉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방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회계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근로자가 퇴사하실 때 정산을 해야 돼요. 법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입사일로 계산을 한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걸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퇴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계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회계연도를 했을 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는 유리한 걸 해줘야 돼요. 회계연도 방식일 때는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로 기준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계산 방식은 근로자가 10명인데 다 입사일자가 다르다. 그러면 매번 촉진 조치를 1년에 10번을 해야 되고 이 한 번의 촉진 조치가 적게는 2번에서요. 많게는 6번까지 해야 되실 수 있거든요. 1년 미만인 거하고 1년 이상인 거에 대해서 각각 촉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을 준수하셔서 사용 촉진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자, 뒤에 있는 장표는 연차 휴가를 제외하고 또 법정으로 이때의 법정이라는 건 노동법에서 정한 내용이라는 의미예요. 휴가나 휴직 제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휴직은 이제 뭐 육아휴직 같은 것들, 그다음 요즘 최근에 많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가족 돌봄 휴직 제도들. 그다음 휴가 제도는 마찬가지로 모성보 혹은 또 돌봄을 위한 휴가 제도들이 계속해서 노동법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 같은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신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근로자들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작년까지는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최대 그리고 1일을 유급 처리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겠죠.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받는 거니까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이 되겠죠.